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서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5회 순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용욱 기자, 김진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의 의상 코드가 상당히 흡사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오해를 많이 살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그냥 우연의 일치인데 오늘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그대로 가자고 그냥 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물은 바로 김건희 여사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김건희 여사의 이력이 나가고 있는데요.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 석사를 했는지, 박사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인물로 알고 계십니까? 예, 좀 이번에 이거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일단 그 예전에 그 기획자, 전시 기획자 시절부터 좀 돌아가면 그때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르꼬르비지에 마크 루스코 같은 사람들을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한 기획자가 김건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술적 취향이 깊은지는 알 수가 없지만 기획력은 참 뛰어나다. 그래서 뭐 르꼬르비지에 뭐 아트 스케치 뭐 이런 아트 상품도 잘 만들어 팔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마당발로 유명했는데 이제 본인이 뭐 각종 CEO 과정 다닌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야 정치인들 사귀고 유력인사 사귀면서 본인들이 김건희가 전시회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미리 이제 도슨트 붙여가지고 설명회 하는 그런 것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참 잘했고요. 인맥 관리를.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의도된 연출일지 모르지만 이제 까만 바지, 뭐 흰 셔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머리 질끈 묶고 해가지고 좀 더 뭐 일하는 여성, 뭐 커리어 우먼 이런 이미지를 연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검찰총장 부인이었을 때 만난 분이 해준 얘기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본인이 일을 좀 잘하는 것 같았다 이랬습니다. 네. 예. 우리 김진우 선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주변에 이제 좀 물어보면 이제 사석에서 만난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성격이 털털하고 뭐 좀 매력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을 좀 휘어잡는 느낌이 든다. 아,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네, 거겠네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네. 윤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휘어잡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저러다가 언젠가 좀 위험할 거다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용 기자도 말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가, 성공한 사업가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니까 자수성가형이고 을에 있다가 갑으로 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격이 그러니까 뭐 사람들 대할 때 보면 을의 위치에 있으면서 내가 잘 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달래고 해서 올라가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권에서는 이제 정무적 감각도 좋다는 평이 많죠. 아, 정무적 감각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정무적 감각이 잘 됐을 경우 문제가 없겠지만 잘못됐을 경우는 큰 일이 터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권력이 이 그런 정무적 감각을 발휘하게 되니까 이제 사달이 나는 거죠. 제가 이 서두에 그 김건희 여사의 이제 이력을 주목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출신 대학 석사 박사 얘기를 했다는 게 뭔가 이제 개인의 콤플렉스가 이런 학력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녀의 콤플렉스 좀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예, 이것도 뭐 일단 거기 보면은 예전에 그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하고도 얘기하면서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본인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사업하면서 세상 불합리함 같은 걸 많이 느꼈다 이런 걸 갖다 주변에 토로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사립학교 이제 교사 취업하려고 미술교사 정교사 취업하려고 할 때 이제 뭐 사기도 당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 들어갈 때 뭐 교사 취업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말이 돌고요. 그다음에 그 어머니도 그 최은순 씨도 저기 사업하면서 뭐 온갖 분쟁에 막 시달렸잖아요. 네. 나중에는 이제 두 사람 다 도이치모터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래서 이제 그 김건희 입장에서는 법적 권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윤석열을 픽업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최근 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은 내가 이제 약자다. 평생 그 생존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기득권과 다르다. 이런 생각이 강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윤석열이 나는 노무현을 좋아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한 거는 김건희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평생 약자로 싸웠고 네. 기득권과 싸워왔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뭐 조중동이 뭐 나라를 망치는 애들이고 난 패간에 목숨 걸었어 그러잖아요. 조선이. 이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쌓여온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이야 이제 결과적으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됐지 모르지만 이제 권력과 탐욕이 강해서 이 정도 됐죠. 그리고 이제 아까 학벌 말씀하셨는데
그 서울대 출신 지식인에 대한 컴플렉스가 그 환타지가 있대요. 이건 좀 들은 분들한테 얘기인데 막 마냥 뜬 소리는 아니고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인물 김건희를 치면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전문 석사라고 뜹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이건 여담인데 좀 말이 짧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뒤로 가면서 그렇잖아 막 이런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김종희 박사님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줄리설 이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하는 아니 그 말투가 서울대 됐대요. 출신에 대한 지적 판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음. 같이 살아보니까 별거 없다는 거 알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 네. 윤석열만 그러겠어요. 지금 그 주변에 그분들 다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라는 게 보통 보면 이제 자수성가형 인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호 기자도 말했지만 이 민에 나온 이후에 뭐 석사, 박사, 뭐 경영대학원까지 나오는 거를 자기 경력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허위 과장 경력이라고 해서 맞아요, 논란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2021년 그 대선 시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 사과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눈에 띄었던 게 자기가 이제 돋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뭐 그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돋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해왔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 윤 대통령 편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이런 어떤 이미지라든가 꼼수로 채워넣다 보니까 이제 사달이 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저도 이제 여담이지만 이 김 여사가 이제 논란이 됐던 논문 중에 뭐 유명한 논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회원 유지를 이제 영문으로 쓰다가 YUJI. 그렇죠. 예. 한글 읽는 그대로 멤버 유지라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 여사가 그때 이제 디올백 사건 때 이제 최재형 목사와 주고받은 카톡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보안을 이제 지켜달라, 보안을 유지해달라 네. 하면서 보안이라고 하지 않고 보완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유지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보안은 몰라도 이게 참 철자법은 유지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최 목사가 그걸 꼭 지적해줍니다. 보안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런 상황인데 역대 영부인들 보면 검색을 이제 프로필 검색을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해보면은 그렇게 화려하고 이제 정갈하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는데 김건희 여사는 유독 대선 이제 그 후보 시절 때부터 그 정갈한 사진과 빼곡한 경력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본인은 올라왔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사실 이걸 이제 저도 인물을 연구하면서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물론 돈이야 많았지만 다른 게 많이 부족하니까. 근데 자기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비위 맞췄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발밑에 오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본인도 그 아까 뭐 최재형 목사가 볼 때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여기 참 많은 게 함축돼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나 이 정도 누려도 되고 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과시욕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를 그런 것들로 다 메우려고 하는 거죠. 뭐 잘된 사진, 뭐 외모.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부처님 여쭤보면 대통령 출입하셨으니까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사진, 특히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쉽게 보도 사진이 아니고 일종의 화보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예컨대 이게 저가 출입할 때는 이제 영부남은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만 나갔었는데 사진이 이제 많이 나가는 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보통 보면 뭐 시장에서 손잡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공식적인 사진에서 이렇게 좀 웃고 있고 뭐 이 정도 표정이 네. 많은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제 본인이 거의 화보 찍는 수준이잖아요. 뭐 예컨대 뭐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논설위원실에 있을 때인데 2022년도에 윤석열 순방 캄보디아 갔을 때 뭐 심장질환 아동 찍고 이렇게 안고 맞아요. 네. 각도는 약간 45도로 돌리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했는데 이제 그 보도가 나옵니다. 이게 예전에 보니까 그 오드리 헵번이 소말리아에서 네. 영양실조 아동 찍고 있는 사진하고 똑같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전용기에서 업무 볼 때 이렇게 뒤에 뒤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진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클린 케네디가 케네디 업무할 때 찍었던 사진이라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게 그 마포대교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순시, 지시. 예, 네. 그 사진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보고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이제 하다가 어떤 장면들도 목격이 되냐면은 예를 들면 공적인 자리에서 어쩌면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사적으로 보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함부로 대하는 느낌을 줄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굳이 이거를
숨길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라고 계속 그랬으니까 챙겨줘야죠. 그리고 그래서 뭐 대선 때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정치권 인사를 앞에 두고서 네. 오빠는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하긴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조졌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을 자기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창업자, 공동 창업자라는 생각이 개국공신. 네. 개국공신 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를 계속 자기가 계속 고쳐 나가야 된다는 생각들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거죠. 아니, 문제는 이제 아랑곳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해외 순방을 가면 당연히 그 해외에 있는 언론도 그럴 것이고 영부인의 동태 살피지 않겠습니까? 명품 쇼핑도 버젓이 갑니다 이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 많이 나온 얘기인데 이거 뭐 리투아니아에서 명품숍 관계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영양 보도에 따르면 한 달 전에 뭐 베트남 갔을 때도 구찌 까르티에 간판 있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이제 포착되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건 이제 뭐 반복적으로 방문했다 이런 이제 논란이 일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담인데 옷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패션업계 이제 업계 관계자들 몇 분이 대통령실 들어가서 이렇게 명품 샘플을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네. 김건희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었대. 그래서 이제 그럼 사세요. 그랬더니 내가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사? 뭐 이랬던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덧붙이면 아까 그 김건희가 이제 윤석열한테 막 하는 거 뭐 저는 이런 거 들었어요. 뭐 손가락질하고 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윤석열 생각이 이렇답니다. 김건희 얘기 들어서 안 된 게 없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좌천됐잖아요. 그때 바로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근데 변호사 개업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그때 네. 못 그만두게 한 게 김건희고 그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막 싸울 때 그 그렇죠. 조국 수사 그때도 엄청 큰 조국 장관 위기였죠. 수사 가지고 네. 그때도 좀 버텼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사실 그때도 바로 그만두려고 했답니다. 근데 버텨라. 왜 버텨도 이제 딱 때 맞춰서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당키나 한 일도 가당키나 하겠냐만 어쨌든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미지를 그 과정에서 얻었기 덮어쓰고,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말대로 안 된 거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여권에서 그런 말도 해요. 술이나 먹고 런닝구 바람으로 다니면서 동네 저기 할 그런 양반이 마누라 잘 만나서 저거 됐다. 사실 뭐 우리도 집에서 뭐 비슷한 일들을 다 겪는데 이게 이제 네.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그 위상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자칭 타칭 다 권력의 정점으로 보다 보니까 얼마 전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에도 과연 그녀가 개입하지 않은 것인가 근본적 의문이 듭니다.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말이 많이 나왔죠. 이제 뭐 계엄 전에 뭐 김 여사가 이제 뭐 그 군 출신 오비들한테 연락을 취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노상원 그 군 출신 보살이죠. 버거 보살. 이분이 뭐 이제 이른바 전반적으로 계엄을 지시했는데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도 무속을 좋아하니까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뭐 의심의 수준이긴 그렇죠. 한데. 네. 그리고 이제 뭐 윤 대통령이 깜빵에 있을 때도 뭐 이제 뭐 구명 활동을 했다는 주장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확정적으로 뭔가 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뭐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건 확실하죠.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이 계엄의 트리거가 된 건 아니냐. 왜냐하면 뭐 지금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이제 뭐 네. 윤 대통령이 계엄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그리고 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이제 한번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뭐 자신의 거취를 표현해서 향후 국정은 당한테 이임한다. 그때 이제 당하고 조율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내 와이프는 어떻게 되냐. 뭐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게다가 그 계엄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비화폰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당연히 국무위원들이 쓰는 건 당연한데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환경이 있다거나 계엄 선포하기 전날에 조태영 국정원장한테 문자를 보낸다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과연 그녀가 계엄과 관계가 없는 것인가를 의문이 드는 것이고 보태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기를 우리 와이프는 내가 계엄하는지 몰라서 아마 화가 많이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계엄에 관여됐을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해요. 저도 예.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는데요. 뭐 일부러 내가 김건희한테 안 들키려고 안가해서 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안가가 술 마시기 좋아서 안가에 술집 갖춰놨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다 보면 맨날 혼나니까 편하게 술 먹으려고 한 것 같고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은 김건희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근데 그런 과정에서 과연 윤석열 그 정치 일생의 가장 큰 이 사건을 사건이라고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네. 허락을 안 받고 했을까? 과연 네, 과연 허락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왜 하필이면 계엄 전날 문자를 문자를 보냅니까? 보낼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기 김건희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김건희 의존증이 너무 심하게 보이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세간에 풍자도 많은데 그 전용기를 타고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는 사랑꾼이어서 땡땡까지 해봤다 하는데 그게 이제 땡땡이라는 게 계엄으로 채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지어는. 그렇죠. 그때 뭐 네. 이제 계엄 그 사태 이후에 뭐 SNS에서 이제 이런 밈이라고 해야 되나요? 풍자하는 게시물이 계속 쏟아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뭐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이라는 음악이 이제 배경음악으로 쫙 깔리면서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땡땡 뭐하면서 난 사랑 때문에 계엄까지 해봤다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간의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계엄은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보호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 세간의 이제 평가를 보여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얘기를 접하면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을 당한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 그때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의 존재가 있었고, 근데 보면은 이 영부인이라는 사람은 비선 실세도 아니고 그냥 앞선 실세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실세가 있는지 사실 저희들 잘 몰랐어요. 기자들도. 왜냐하면 워낙 그 좀 비밀에 붙이듯이 하고, 다만 이제 그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존재를 아는데 오히려 이제 말벗 최순실이 그렇게 영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너무 외로우니까 그런 정도로. 그렇게 네. 본 거고, 이게 좀 재밌는 얘기고 이제 약간 엇나가는 얘기인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번 칼 맞은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이 당시 이제 그 새누리 한나라당 그때는 한나라당 관계자한테 들은 말입니다. 이제 병원에 있는데 왠 그 아줌마가 약간 좀 집안 일해 주시는 그런 거 같은 아줌마가 왔다 갔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식모 느낌이었구나 근데 처음에는. 네. 이런 말을 이제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알고 보니 최순실이었다. 그러면서 그때 좀 친해 놓을 걸 그런 농담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는 뭐 그런 비선 실세라는 게 이제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렇죠. 예. 나중에 뭐 이제 보고 이게 고영태라는 사람 때문에 사실 그 미르재단 까지면서 이게 트리거처럼 막 나온 건데,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김건희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이례적일 정도로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저 이 정부 들어서 제일 놀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글이라고 해서 온갖 것들이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인사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KBS 사장 박민, 이거 한 2달 전부터 돌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글이 틀린 적이 별로 없어요. 예전 정부에서는 그게 맞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누구 된다 하면 그게 상대방이 일부러 엿먹으라고 이제 흘린 다음에 맞아도 오보를 만들어 버리거나. 오보로 예. 박근혜는 실제로 오보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얘들은 그냥 아주 투명하죠. 근데 김건희의 어떤 외부 활동 이런 것도 거침이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도 본인이 했던 그 은밀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은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드러나면 좀 더 충격적이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이제 뭐 계엄이라는 자해 어퍼컷을 치면서 지금 이제 그 당시 이제 계속 밥글이란 걸 이런 걸 통해서 그 돌던 이야기들이 뭐 이용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이게 약간 연결점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런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특검 주장하는 이유들이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마 이런 그 공적인 관계에서 김건희의 우위성이라든가 이런 것, 의존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사적인 부분에서도 시작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전통적인 성역팔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보통은 안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밥을 한다 이런 이미지인데 윤석열이 스스로 요리를 하고 밥을 얻어먹는 건 김건희랍니다 보니까. 집에서 네. 밥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들은 얘기가 그 집에서 일했던 분이 하는 얘기, 김건희 밥하는 거 못 봤다, 다 얻어먹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밥은 윤석열이. 그래서 김건희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남자, 밥은 남편이 다 해. 실제로 요리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요. 네. 선친께서도 검찰 그만두면 너 식당이나 해라 이랬다니까. 윤식당 했으면 네. 되는 거였는데. 실제로 뭐 김건희 여사 본인 스스로가 밥을 별로 많이 안 드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밥 별로 안 드시는 분이 요리를 좋아할 리는 없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뭐 이거는 뭐 대통령실에서 뭐 관계자가 이야기했던 게 일일 일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일일 네. 일식이면 원체 바쁘시니까 뭐 국정 개입하라 바쁘니까 뭐 요리할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여담인데 이제 그러면서 먹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본인이 굉장히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리고 이제 뭐 네. 요새 막 말랐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들리던 얘기인데 그 어머니가 구속되고 나서 그때부터 좀 많이 아프기 시작해서 저는 여성 옷 사이즈는 잘 모릅니다. 그냥 네. 들은 건데 원래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66, 77을 입다가 44를 입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시는 분이 네.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나는 44를 입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농담을 하시면서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고 밥을 안 먹고 하니까 점점 좀 말라가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근데 남편은 먹는 걸 좋아해. 이거 지금 제가 대화하다가 좀 예. 가래가 꼈는데 김건희 이펙트라고 갑자기 그 영상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가래 끼는 장면 뭔지 아시죠? 예. 갑자기 생각이 있다니까 상당히 지금 방송하기 힘드네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윤석열이 김건희를 자기처럼 바꿔놓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부부는 동체라고 닮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윤석열 피청구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대화하면 59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말이 많다면서요. 아 이거 뭐 저기 뭐 말이 많은 것도 많은 거고 일단 제가 들은 건 이분이 이제 자기가 실세라는 걸 많이 보여주려고 해서 그 선거 초반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뭐 수석실 비서실별로 이제 비서실별이죠. 수석 밑에 비서관이 있으니까 네. 이제 방으로 이제 식사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밥 음. 먹다 말고 잠깐만 하고 나가서 막 윤석열 전화 받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네. 아 이게 다 상의하는구나 실세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뭐 이제 업무 보고하러 올라가는데 뭐 관저를 갔는지 사무실을 갔는지 그럼 실제 보고는 저 김건희가 받고 윤석열이 뒤에서 왔다 갔다 했다 하더라. 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지금 확인된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예.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 김영선이라는 사람 공천하는 과정을 보면은 자기가 먼저 명태균과 통화하고 그럼 윤석열이 그 행동대장처럼 또 연락이 오고 그 사후에 확인도 명태균과 김건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양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해 주신 부분들이 결국 윤석열의 그런 정책 집행이나 많은 것들을 김건희에게 상의하고 논의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태균 게이트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하고 이야기를 하고 명태균이 생각하는 뭐 국정 구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김 여사가 그거를 윤 대통령한테 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윤 대통령을 통해서 약간 외화된다고 체현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게이트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정에 반영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민의 그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국정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떠오른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굉장히 긴밀한 검찰 시절에는 정말 아끼는 동생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관계가 완벽한 파탄입니다. 예, 이것도 뭐 좀 그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이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할 때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반대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찢어진 사이는 아니지만 얘가 이제 권력을 쥔 상황에서 사정기관까지 가지고 가면 되게 보기 좋지 않다. 이건 국민들 보기에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더 하나는 언젠간 네가 당할 수도 있다. 너를 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 갖다 앉혔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믿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김건희는 그 윤석열이 일단 김건희 입장에서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모자라요. 애가 알고 보면 모자른 애야. 맨날 술만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때 이제 그래서 한동훈 또 이제 이복현 지금 거기도 약간 좀 거리가 네. 있죠. 이런 이제 똑똑한 미끼 상품들을 같이 내다 판 거예요. 윤석열 사면 한동훈 얘 그렇죠. 세트 상품이다. 세트 상품 얘가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준 건데 그래서 이제 동업자로 본 거죠. 그런데 이제 배신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동업자가 배신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김건희가 그 한동훈한테 문자 보낸 거 한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네. 언론에 나왔죠. 그때 그 네.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리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점점점. 생사를 가는 네. 동지였는데.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뭐 조선일보 폐간도 마찬가지죠. 뭐 그 얘기한 것도 뭐 원래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동업자쯤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일보는 명태균 녹취록 뭐 입수하고 뭐 하야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이게 나한테 거래를 막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첨언을 드리면 김건희의 정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제 김건희가 청와대 그 대통령실 가서 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이제 정치를 공부하겠다.
정치를 공부하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가서? 그래서 뭐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한테 문자 보낸 거. 그다음에 제가 들은 건 이런 것도 있어요. 각종 유력 인사들한테 네. 전화를 직접 한대요. 하는데 그때 이제 부속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수행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받아서 나는 의견 따지는 그런 사람인데 수행하면 보통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친구가 뭐 조태용한테 했을 수도 있고 그럼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불쾌감을 토로했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비근한 사례가 외부에 알려진 건데 그 이제 작년에 국민의힘 총선 참패한 뒤에 왜 여야 영수회담 열렸잖아요. 그때 왜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하고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장이 뭐 의제를 조율했다. 그래서 그 이재명 그러니까 야당 쪽에다가 뭐 총리 추천을 해라 뭐 이런 보도가 나와서 그때 이제 맞아요. 네. 뒤집어졌죠. 부인당한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라인을 활용해서 어떤 딜을 치려고 했던 게 이제 김건희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회담을 통해서 신사협정을 맺고 더 이상 그만하자. 그리고 이제 뭐 협치 정국을 좀 운영하면 이걸 좀 빠져나가려고 했던 건데 당시에 그 정진석 비서실장 등 강경파가 이거 공식 라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세게 비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수회담이 파토가 났죠. 그래서 김건희 쪽에서는 정진석에 대한 그 원망, 반감 이런 게 많대요. 왜냐하면 마지막 터널 기회였는데 네가 망쳤다. 이런 게 있고 이제 요즘도 이제 정치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보수 유튜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제 가장 흔한 사람이 고성국 박사, 뭐 그다음에 뭐 서정욱 변호사 이거 뭐 다 알려진 얘기고 뭐 배승희, 민영삼 이런 사람들 다 보수 유튜버들을 좋아하고 관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분들이 사실 지금 아스팔트 분들을 막 선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김건희가 과연 팔짱만 끼고 이걸 구경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약간 다르긴 한데 이 김건희 여사가 뭐 정치 개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국정 개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해 가지고 이 그 국무위원들한테 아까는 뭐 저기 밑에 수행 통해서 전화한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관련 없이 이 지금 보면 뭐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이 그 전에 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주 이용하지 않습니까? 카톡 메시지를. 네. 그 시도 때도 없이 국무위원들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낸대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요새 젊은 친구들 하는 것처럼 무슨 기사 하나 긁어가지고 보내놓고 좋네요라고 이렇게 달아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치겠답니다. 갑자기 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왜 조태용 원장하고 이 카톡 메시지도 그런 맥락에서 이게 진행된 거 아닌가. 물론 그거는 좋네요는 아니겠죠. 이거는 뭔가 좀 더 급박하게 좋네요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좀 해보세요라고 한다든가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런 소통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준 대통령이나 다름없다 이런 자아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근저의 배경에는 경호처 같은 조직에서 대통령 못지않게 그녀를 떠봤던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뭐 이런저런 문제 뭐 완전히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경호처에서 뭐 김건희 여사 뭐 그 기쁘게 해주려고 뭐 뭐죠? 엄청 비싼 그 벤츠인지 마이바흐인가 차 대령 해가지고 거기다 꽃 다 가득 다 담아가지고 뭐 네. 그 보여줬다라든가 뭐 박정훈 그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던 게 뭐 이제 예전에 그 휴가 기간에 뭐 무슨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고 김건희 여사가 말하니까 그 저기 김성훈 그 처장이 직접 그 해가지고 보십시오라고 이거 보여줘서 뭐 기뻐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죠.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그 2023년도에 그 대통령 휴가를 뭐 저도인가 그 일을 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 뭐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골프도 치고 뭐 해서 그 이야기 중에는 뭐 확인이 안 된 것들도 있지만 그 근방에 사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한번 휴가 가고 난 뒤에 그 난리가 났답니다. 그 뭐 근데 골프 잔디 새로 해야 되고 왜냐면 그게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몇 년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오는 바람에 그 정비하느라 난리 났고 가고 난 데도 정비하느라 난리 나서 그 뭐 지역 경제가 되게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윤석열 그 체포 과정에서 체포가 된 이후에 가족부라고 그러죠. 그 가족부장실을 찾아가가지고 경호처 직원들을 또 질타도 했다는 거니까 심지어는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제 뭐 윤 대통령 그 체포 직후에 김 여사가 가서 그 이 총을 뭐하러 두고 있냐. 뒀다 뭐하냐는 취지로. 그래서 또 심한 말을 했죠. 뭐 차라리 뭐 이재명을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말의 과격성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뭐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한테 총기 사용 지시한 거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김 여사가 그 정도 이야기를 했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총기가 갖춰져 있고 그렇죠. 네.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 뭐 탄핵 심판이라든가 이 과정에서도 되게 논란이 될 문제이긴 하죠. 그리고 예전에 역대 역사서를 보더라도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도해지는 게 결국 뭐냐면은 아무도 그 자기를 해할 수 있을 거 인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기 남편이 체포됐잖아요. 자기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버젓이 여러 명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게 뭐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네.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그동안 격의 없이 지낸 것 같아요. 그 아, 사람들하고.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그 얘기도 된다. 네. 수족처럼 부린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아까 김진우 기자가 얘기했듯이 뭐 온갖 아부를 다 했을 테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일단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그래서 그 아무튼 마구마구 해왔다. 내가 네. 마음대로 해왔다. 그리고 이제 역설적으로 이거는 그동안 나왔던 각종 의혹들이 정말 사실 아닌가. 네.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일들이죠. 김 여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그거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대통령실이 통제가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뭐 수족처럼 부리고 심한 경우는 무수리처럼 다루니까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런 네. 이야기들이 이제 밖으로 새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긴 최근에 그 윤건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속 뭔가를 얘기하잖아요. 의혹 제기하고 있죠. 네. 근데 그거는 내부에 소스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그냥 할 수 없는 얘기합니까? 것들은 네.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나 단단히 이제 네. 하셨구나. 그리고 그쪽에서는 빨리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경호처 공중분해 되겠다는 뭐 어떤 뭐랄까 그런 두려움과 위기감? 위기의식 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설명하는 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주술 같아요. 주술, 무속, 역술. 역대 정권에서는 쉽사리 들어볼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은 게 천공, 건진.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그런데 실제로 이제 김건희가 가장 의지하고 이런 사람은 이제 백재권 씨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분 누구냐 하면 예전에 그 관저 선정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관, 그다음에 육군본부 서울사무소 막 수염 휘날리면서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때, 네, 그래서 그때 지금 부승찬 의원이 그때 책에다가 이제 고발당했지. 잘못 네. 썼죠. 실제로 네. 뭐냐 하면 천공이다, 천공 아니냐. 근데 비슷해요. 실제로 보면 멀리서 보면. 네. 근데 요분이 조금 더 외모는 좀 정상인에 가까운데 여하튼 비슷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분이 근데 실제로 좀 재밌는 글을 남겨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2021년 10월에 여성경제신문이라는 곳에 남긴 건데요. 그 대선 네.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일 때것 그렇죠. 같은데. 그때 이제 네. 윤석열은 악어상 이런 겁니다. 세상을 정화할 운명. 그래서 좀 소개드리면 뭐 오랜 기간 눈여겨본 사람이 윤석열이다. 검찰에만 있었으나 정치력이 남다르고 센스 넘치며 영민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 악어가 둔하다고 여기 함부로 대하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 네. 그래서 뭐 악어상징인 인물은 강물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정화시키고 정화시키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깨끗해진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투명해진 세상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며 살 수 있다. 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국운이 안 좋게 흐를 때는 악어상은 대부분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국운이 지금은 상승하는 시기다. 그래서 윤석열은 곧 죽을 듯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재밌는 게 다 헛소리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다만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국운이 안 좋을 때는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악어가. 근데 국운이 좋을 때. 좋을 때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뭐 어쨌든 간에 뭐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때 뭐 전 세계 K 열풍 해가지고 맞아요. 방역 잘했다. 네. 뭐 이런 거. 예. 문재인 정부 운도 좋다 막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리고 국운이 지금 상승하는 시기다. 근데 지금 당장 윤석열이 되고 나니까 국운이 지금 많이 추락을 하고 국격이 추락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서 죽을 때라는 말씀을 좀 그렇게 해주는 이 말이 맞는 게 백재권 씨 글이 다 헛소리지만 악어는 죽는다. 네. 이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도 모르게 청기누설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출소하면서 그 표정이나 여러 가지 외모가 악어의 눈물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지금. 네. 그렇네요. 그러면 악어는 구분이면 거기 기생하는 악어새는 누굴까 지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만남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만남 같은 경우에도 뭐 일설에 따르면은 특정 이제 무속에 계신 분이 연결고리가 됐다 뭐 이런 소문도 있는 모양이죠. 뭐 무정이라는 뭐 도사 비슷한 분이 뭐 맺어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김 여사가 이제 그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할 때도 보면 무정이 뭐 너는 39살이 지나야 결혼해야 된다.
특별한 사주라서 내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그 전에. 그리고 윤석열하고 네가 딱 맞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완전히 반대다. 김건희는 남자고 윤석열은 여자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권했다고 그 당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들이 조금 충격받았던 거는 그 대화 내용 중에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점을 잘 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무속이나 이런 것을 뭐 비하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김 여사의 생애 전체가 이제 그 무속이 관통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뭐 이름을 기본적으로 이제 바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김 여사가 이제 뭐 논문 문제됐던 논문들이 대체적으로 맞아요. 무속이잖아요. 네. 그 무속 제목이 뭐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말고도 이제 학술 논문, 박사 논문 세 편 중에 2편이 무속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제 뭐 중요한 연결고를 작용했고 그게 과연 이제 윤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윤 대통령이 대선에 등장했을 때 이 네. 손가락에 왕자 세 개 가지고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무속 논란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무속이 이제 뭐 딱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국정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점이나 사주 이런 거에 진심인 것 같은 분들이 또 어려울 때는 기독교를 왜 이렇게 찾습니까 지금? 네, 이제 보니까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사실 정치인들 다 그래요. 정치인들 종교 물어보세요. 저기 다 믿어요. 왜냐하면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불선 뭐 다 믿는 그러니까 겁니까 뭐, 지금 보니까. 예. 성당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뭐 하다못해 저기 구판에도 가야 필요하다면 갈 사람들이 정치인이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거는 열린우리당 나갈 때 들은 얘기인데 뭐 유력 정치인이 도저히 안 갈 것 같은데 그분이 어디 자기 행보할 때 그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가서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그분들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의외로 그거 많이 찾는다. 그런데 네. 정치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그럴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 김준우 기자 얘기한 것처럼 국정에 들어서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에 대통령분들이 어땠을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두 번 아니면 여러 번 찾아갔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과연 그랬을까요? 그럴 시간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국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이제 정책 이런 거는 본인들 개인의 이해가 아니라 이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점에 의해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이전 정치인들은 없었을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지.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다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돌발적인 질문인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점을 좀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전혀 안 보거든요. 저도 예. 안 믿어요. 그래서 사실은 점을 보는 사람들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편이기는 한데. 그 제가 또 여담을 말씀드리면 네. 이 정말 제 얘기가 아닌데 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자기가 이사를 갔는데 이거 약간 전설의 고향처럼 흐르는데 이사를 갔는데 걔가 이제 밤에 10시에 뭐 잠이 들면 12시에 꼭 깬다는 거야. 그래서 예. 보면은 얼굴이 없는 여자가 있대.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막 그러니까 11시에도 자보고 했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가 뭐 공동묘지 터였더라. 그래서 뭐 부적 달인 거 먹어서 나왔다. 이런 얘기 들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이건 네. 최근은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 무당들이 신내림 받잖아요. 네네. 그때 가장 그 신기가 세대요. 그래가지고 영업할 때. 네. 그래서 돈을 일부러 내고 그걸 참관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들은 길을 받으려고. 네. 아니 그냥 물어보려고. 물어보려고.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뭐 저 국민대 뒤에 북악산이 있잖아요. 오, 그 예. 뒤에서 하는데 그 뒤에 자기가 갔었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돈 내고 참관한 다음에 물어봤대. 네. 근데 틀렸답니다. 갑자기 국민대 얘기하지. 그래서 국민대에서 박사를 했나? 보니까 기운이 좋아서 했나 보니까. 네. 이런 걸 이제 썩은 드립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인데 예. 여하 근데 이제 김건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은 최근에도 이제 그 계속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야당이 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무려 의혹이 한두 세 가지가 아니고 11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의혹. 지금 임기를 다 한 것도 아닙니다. 절반 반환점 돌았는데 11가지 의혹.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저는 11가지라는 말을 듣고 네.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아는 건 한 대여섯 가지인데 도대체 어떤 의혹이 있는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부풀렸나요? 보니까 나무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 선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김건희다. 왜냐면 이제 이 결국에는 이 김건희 여사가 이 국정 개입 의혹 받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을 통해서 드러났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이게 뭐 최근에 이제 계엄 문제까지 다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 최대
키워드가 이제 김건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 뭐 관저 체포 이후에 김 여사가 뭐 총을 왜 안 쓰고 있는지가 보면 이제 개헌 과정에서도 김 여사가 무슨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런 리스크 하나하나를 털어내야 되는 상황이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다 오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김건희 리스크라는 게 이번 대선에도 주요한 화두로 선거의 결과를 가르는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까요? 일단 선거의 결과를 뭐 조기 대선이 열리는 걸 전제로 하면 선거 결과는 이제 볼 것도 없어요.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뭐 몰아내면 뭐 대선 치를 수 있냐라고 막 얘기하는데 뭐 그런 가능성 자체도 좀 말이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야권에 누가 나와도 뭐 선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 내란하고 내란 동조한 당이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털어내고 김건희를 털어내야 되는데 털어낼 수가 없잖아요. 털어낼 그렇죠. 수가 네. 없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이제 개헌 관련이나 뭐 이제 윤석열이 권력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검찰이 뭐 그때부터는 수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사하면 네.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 중에 김건희께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김건희 보호하다 이렇게 됐다는 게 이제 세간의 시선이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남고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악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가장 강한 데가 대구 경북 이런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정서가 안 좋다는 거죠. 김건희는 네. 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전에 제가 그 보수 언론 어떤 분 쓴 칼럼에서 읽은 건데 아무튼 호칭도 좀 좋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럼 뭐 제가 야당이라면 네. 이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이제 명태균 게이트도 계속 터지고 그러면 이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로 뒤덮이고 야당은 얼마나 좋아. 이건 그냥 자기가 선거의 호재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분이 이제 윤석열만큼 앞으로 힘든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게 대선판에 뭐 국민의힘이 저기 지금도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김건희라는 존재 때문에 그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보면은 아직도 저도 그렇고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그 박지원 의원도 그러했는데 설마 그래도 김건희가 대권 출마를 하겠냐. 근데 풍설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옛날 같았으면 제가 헛소리라고 단칼에 꺼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비상식적인 일들이 원체 많이 나오니까 네. 이게 지금 혹시나 하고 돌아보게 되는데 사실 뭐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는 계속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전에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가 뭐 강남 쪽 출마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실제로 제 그 아는 후배 기자가 대통령실 인사를 만났는데 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어떻게 생각하냐고? 출마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 진짜요? 그 후배가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네 했더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한 4, 5% 나오면 그거 올리는 거는 시군 중복기획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적어도 그 출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게 뭐 이제 실현 가능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한번 돌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보면 이게 지금 이 대선 출마 이것도 근데 뭔가 뭐 좀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 그대로 배우자가 정치를 하는 경우는 그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남편이 정치하는데 같이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건 제가 네. 열린우리당 나갈 때 그런 의원이 계셨었어요. 네. 남편분이 이제 뭐 수술하다 잘못 돌아가지고 부인이 출마하셔서 의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 좀 아는데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는 우리 남편이 영어의 몸이 돼서 내가 대신 나간다 뭐 이럴 수 있는데 본인도 좀 있으면 같이 가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건희가 보수 유튜버들을 지금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태극기 세력, 이 태극기 세력은 지금 국민의힘의 코어 그룹입니다. 끈끈하죠.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을 지금 여론을 막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뭐 윤석열을 보호해라, 우리 윤카를 보호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김건희를 보호해라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자기와 윤석열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계속 뭐 밖에서 돌아다니게 된다면 이제 이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거 하면 이제 그런 대표를 내세우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아크로비스타 사자 정치를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김 여사도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면 음식은 이제 윤석열이 차리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는 이제 그 전에 뭐 이제 최재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아크로피스타 정치를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네. 뭐 굳이 뭐 뒤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난번에 이제 보수 논객 조갑재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뭐 이게 좀 심각하게 보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김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여주는 거다. 거의 제로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 국민의힘과 보수를 이재경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만약에 실제로 대선 출마가 이루어지면 이지경이 아니라 거의 저지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 뭐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그 한 정치권 인사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최근에 무슨 드라마 본 게 있는데 한번 그 드라마 한번 봐봐라고 해서 그게 뭐 전 자세히는 안 보고 이 요약본을 좀 봤는데 네. 원경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원경이요? 예, 네. 그게 이제 조선 태종 이방원 왕비가 이제 원경왕후인데 거기가 보면 이제 이방원이 이제 왕이 될 때 이제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그 이방원이 되게 콤플렉스 덩어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역사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근데 그 드라마 이 헤드카피라고 그러나요?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새로운 세상을 꿈꾼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이호 기자 말했잖아요. 김 여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지금 국민 생각밖에 안 나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왕 노릇의 빙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건 역사적으로 보면 태종이 집권하고 난 뒤에 이른바 외척 세력들이 이 저기 맞아요. 권력을 네. 이렇게 흔드는 걸 막으려고 그 원경왕후 그 친족들을 다 몰살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원경왕후를 사실상 허수아비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 개입을 막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김건희 리스크가 결국에는 이 정부 몰락의 어떤 가장 큰 뭐 트리거가 된 걸 생각하면 그때랑 비교하면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이 두 분께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악어 부인 아니 악어 주인이다. 뭐 이렇게 말하죠. 악어 주인이다. 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 것 같고. 우리 김준 선배는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여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정치인 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향TV 유튜브 커뮤니티에 방문해 주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서 주요 정치인들의 내막을 파헤치고 그리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4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그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 윤석열 피고인이 그 지난주 토요일에 풀려났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공포스러웠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제 점점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이 풀려나니까 더 이게 혼란이 커지겠구나 이런 걱정이 됐고요. 저 뭐 주변에 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원래 좀 오래 알았던 지인인데 트럼프가 윤석열 그 탄핵 기각을 찬성한다. 뭐 이런 예, 그래서 이런 말을 자기가 들었다 해서 혹시 이분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뭘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전문가들이 탄핵과는 무관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막 관련 기사도 찾아보고 뭐 하다못해 유튜브도 보면서 막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상당히 좀 겁이 나고 걱정도 되는 건 사실이고요.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이 어퍼컷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자기 명령 실행한 군인들은 감옥에 gat혀 있는데 혼자 기뻐서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경망성을 갖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막 눈물 훔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이게 철부지구나. 그래서 약간 나 너무 힘들어 하고 막 투정하는 누구한테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이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김준우 선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토요일에 언제 어디서 이 방송 소식을 접하셨습니까? 저는 뭐 신학기기도 해서 이제 가족이랑 이제 쇼핑하러 갔다가 제가 도저히 이제 이 뭐가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아이고, 나 지금 집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 욕 들어 먹었어요. 사실 뭐 이제 계속 생방으로 이제 윤 대통령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뭐 대통령이 뭐 자기가 무슨 영화 쇼생크 탈출이나 뭐 빠삐용도 아니고 무슨 탈출했다고 좋아가지고 뭐 하는데 사실 이게 이 법원하고 검찰이 이제 뭐 여하튼 해괴한 판단을 해서 지금 불구속 상태 다시 된 건데 마치 자기가 무슨 내란 범죄 혐의라도 벗은 것처럼 저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좀 씁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주먹
갑질하고 뭐 이런 걸 보면 그 주먹에서 누가 이제 반성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걸 보니까 이게 진짜 이 국민들 이 불면의 밤을 보내는 국민들은 전혀 안중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태균 씨가 이제 윤 대통령을 이제 뭐 자신이 살기 위해서 대통령 됐다고 하는 딱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주변에 누가 이제 멧돼지는 우리에 잡아 넣어야 된다라고 하던데 이게 지금 나와가지고 얼마나 또 쑥대밭을 만들지 진짜 걱정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물비상구 4회에서는 인물탐구 대상으로 윤석열 피고인을 정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간단한 이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초에 석방이 됐는데 그 석방된 이후에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그 피고인 윤석열의 행보와 그 대통령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목이 많이 되는 바인데 좀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 이제 관저로 돌아와서는 뭐 참모들하고 김치찌개 식사하고 그 자리에서 뭐 그 구치소에서 잠을 더 많이 자니까 건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본인의 망상은 이제 갈수록 굳어진 거죠. 제가 네. 이제 일전에 뭐 칼럼 같은 데서 이제 뭐 구치소 들어간 참에 왕자를 손바닥에 새기지 말고 배에다 새기라.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해서 이제 복근 운동도 잘 하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 되고 있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련된 책을 읽을 것을 보냈는데 전혀 그거를 안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뭐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하는데 이건 저는 일단 뻥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억하시는지 모르죠. 윤 대통령이 그 헌재 처음에 이제 탄핵 변론하고 난 뒤에 구치소 돌아가기 전에 사라져가지고 국군 서울병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게 안과 치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눈이 상당히 불편해요. 거기다가 뭐 평소 대선 때 뭐 천공 유튜브 즐겨 듣고 왕자 논란 무속으로 얽혀있는 분이 무슨 성경입니까? 그래서 그 최근에 어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장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대통령의 무속 논란에 대해서 아주 공적인 자리를 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엄중히 뭐 항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 이제 이게 이제 극우 보수 기독교 세력 염두에 둔 이제 멘트죠. 그 성경을 읽었다는 거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뭔가 이렇게 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뒤로는 되게 잠잠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뭐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서 뭐 30분 차담했다고 그러고 참모들하고 점심한 뒤로는 지금 뭐 특별히 뭐 뉴스거리가 나오지 않죠. 이게 가급적 이제 눈에 띄지 않고 이제 자제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뭐 탄핵 심판 앞두고 있으니까 뭐 헌재 자극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야당에 이제 공개빌미 주지 않겠다는 뭐 전략적 침묵 이런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성경책을 읽었다는 대목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분이 대범한 건지 무모한 건지 왜냐하면 헌재에서 자신의 파변 여부를 결정하는 변론 기일이 매번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인 그 피청구인이라면은 그 구치소 안에서 본인 사례를 연구해야죠. 근데 성경책 봤다는 게 너무 좀 만원하고 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이거 제 뇌피셜인데요. 뭐 일단 성경책은 글씨 저 좀 옛날에 봤거든요. 글씨가 되게 빽빽해요.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평소에 저기 활짝 큰 책도 안 읽으시는 분이 책을 읽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제 헌재에서도 궤변과 어떤 논리적인 변론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저기 밖에 있는 태극기 세력을 좀 더 선동할 메시지가 무언가 아니면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선동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 그 정치적 어떤 정무적 감각이 있는가 이건 또 다르지만 여하튼 자기 사례를 연구한다기보다는 밖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좀 더 선동이 되고 나를 위해서 좀 띄워줄까 이런 메시지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심도 드냐면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할 때도 대통령실이나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대부분 다 기각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는데 본인도 좀 그런 생각 아닌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뭐 제 경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느낀 건 제가 보면 양쪽 다 약간 집단 최면 비슷한 게 걸려 있는데 박근혜 때는 이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때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제 사적으로는 뭐 잘 아니까 이제 보면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어떠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그때 가장 많이 욕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 최순실이 이러는 걸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데 이건 기각이야. 왜냐하면 탄핵까지는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왜 하나같이 이럴까 이랬는데 다만 이제 나중에 탄핵되고 한 몇 달 있다가 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때 그 전후로 수석들이 다 물갈이가 됩니다. 이제 뭐 책임지고 네. 나간다고 하고 사실상 도망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도 내가 자리 한번 해보겠다고 수석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하튼 어떤 분하고 한번 만난 적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소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뭐 내용을 법리적인 걸 떠나서 이거는 인용이다. 근데
서슬이 퍼렇트라는 거예요. 어디 어느 안전에 말을 꺼내느냐. 그래서 자기 입도 뻥끗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대통령실도 그런 심지어 거죠.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해외 순방도 준비했다는 얘기도 케이크도 실제예요? 케이크도 뭐 준비했다고 하고요. 예, 지금 뭐 그 윤석열 피고인도 그 음.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드는데 결국 그래도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그가 과연 밤에 무엇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술에 얽힌 일화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밤에 뭐 다른지 국민들 별로 궁금할 것 같지 않고요. 빨리 좀 어디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하긴 하는데 네. 뭐 술을 얽힌 이야기는 많죠. 이제 뭐 근데 그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지난 회에 이제 퀴즈 하나 냈는데 이번에 그때 뭐 구기자가 정확히 맞춰가지고 이번에 좀 야심차게 퀴즈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기자들 이제 뭐 그때 이제 대선 유세 다니면서 기자들 만나 술자리에서 이제 자기가 대통령 되면 3가지를 하겠다라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청와대 안 가고 광화문 쪽으로 간다. 뭐 이거는 오. 절반은 맞았죠. 용산 쪽으로 용산 갔으니까. 갔으니까. 네. 두 번째가 김치찌개 끓여줬다. 이거는 뭐 그래 좋네 실제로. 예. 요건 바가지로 들어먹었지만 아무튼 이렇습니다. 어.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뭐 술과 관련된 네, 맞습니다. 뭐가 아닐까 네. 싶은데 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그게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 대통령 전용기에다가 바를 만들어 가지고 순방 기간 그 진짜요? 상공에서 폭탄주 한잔 하자라는 거였답니다. 정말로 이제 그러니까 물론 기자들에게 이제 한 얘기니까 당연히 공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라고 봐야 될 것인데 하고 말한 얘기 중에 그 상공에서 같이 폭탄 좀 말아먹자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들으면 터닝 공부할 일이 있네요. 더 잘 보니까. 취하겠죠 아마.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네. 윤 대통령은 이제 진짜 술을 빼놓을 수는 없죠. 이게 뭐 폭탄주만 마신다는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죠, 네. 뭐 폭탄 아닌 거 마시면 뭐 소화가 안 된다나 뭐라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순방 갈 때 보면 그 폭탄주 만드는 그 참이슬하고 테라 박스채 이렇게 들고 다닌다는 소리도 야 있습니다. 박스 술을 또 박스 떼기 하는구나 예, 예. 심지어는. 네.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저녁까지 이제 참모들하고 회의하다가 이제 저녁 식사 끝나면 바로 이제 폭탄주 돌린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 뭐 술친구라는 의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의원한테는 뭐 찐윤 홍보에는 좋지만 이게 과연 자랑할 일인가 싶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그 보리스 엘친 러시아 대통령이 네네. 그 정상회의에선가 아마 술이 덜 깬 모습으로 있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술 마시는 게 문제는 아닌데 이게 대통령 음주가 이거 혹시 국정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뭐 지금까지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국정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데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최근 뭐 얼마 전 보도해 보면 대통령이 맨날 그 아침에 출근이 늦어져 가지고 뭐 가짜 차량을 앞세워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했다는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중심에 술이 들어가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것도 이제 윤 대통령 비판하기 위한 프레임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상을 보여준 게 없으니까 자꾸 이제 술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네, 또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대통령실이 안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가의 용도가 뭐 술집으로 개조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민주당에서 제기한 적도 있어요. 이거는 뭐 증언이 나와서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이제 저도 이제 술 얘기를 좀 드리면 네. 집권 초반에는 이제 관제를 이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거는 이제 뭐 그때 나오는 얘기들 뭐 무수한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관제에 들어 술을 마실 때 넥타이부터 풀고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풀어야 된대요. 목 넘김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네, 풀고 시작하자. 장애물을 제거하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네. 김준우 기자가 회의 얘기했는데 뭐 이런다는 거예요. 국무회의 하다가 국무회의 전날 회의하잖아요. 그럼 하다가 뭐 한 7시쯤 되면 야 우리 너무 열심히 일하지 않았냐, 뭐 목마르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막 분위기를 칼칼하다, 잡는데 이렇게. 본인이 그래도 이제 거기서 파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시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둘 튀고 싶은 튀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이제 회의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안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지난해부터 이런 소문이 좀 들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단편적이라서 이걸 꿰지를 못했는데 뭐 윤석열이 안가에서 술 먹고 와가지고 김건희한테 쫓겨나서 뭐 주의를 배회했다 이 얘기 이제 여러 버전으로 들었거든요. 설설설이지만. 근데 지금 보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뭐 보면은 이제 뭐 계엄에 동원됐던 그 군인들하고 다 거기서 충성 맹세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 이제 예전에 박정희가 그랬잖아. 임자 한 잔 받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이제 임자 내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살살살 해가지고 하고 완전히 옛날 정치죠. 옛날 정치. 그러니까 안가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화상에서 보면은 군사 정권 시절에 자기 주요 참모들 불러다가 풍류를 즐기면서 이렇게 노닥거리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재현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게 안가라고 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치권을 처음 시작할 때 사실 그때 이제 기자들 한정식집에서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네. 뭐 그때는 이미 이제 그런 뭐 요정 이런 건 없었고 그냥 다만 한정식집에서 술을 먹었어요. 맞아요. 그럼, 네. 그럼 뭐 이제 뭐
좀 이렇게 앉아서 뭐 상을 이렇게 해놓고 뭐 반찬 좀 많이 가지수 놓고 먹고 이제 뭐 거기서 또 막 마시고 이러는데 이 양반이 그런 걸 한번 재현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근데 더 이상한 건 못했겠죠. 이제 뭐, 그렇죠. 뭐 무서우니까 네. 누구가. 그래서 여하튼 좀 그렇고 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 뭐 대기업 총수들 불러서 뭐 술 먹인 거 이거 주말마다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뭐 특정 기업이 특정되니까 뭐 이거 너무 잘 알려진 얘기인데 어떤 재벌 총수님은 저기 발인 거 어디 해외 순방 따라갔다 술 먹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토했다. 이거 그럼 뭐 이제 그 예, 받은 예. 글이 돌았죠. 실제로. 이거는 네. 뭐 거의 팩트로 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특정돼서 말은 못 하겠어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 이게 이제 뇌 알코올이 이제 자기의 정신을 잠식했다.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예. 근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뭐 나쁜 사람 없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술과 연관된 얘기들이 좋은 얘기로 안 들리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본인의 성미, 그 경로라는 성미와 또 이제 접착이 되면서 좀 안 좋은 효과도 많은데 술 먹은 얘기를 왜 이렇게 공사석에서 많이 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대선 때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 처음에 이제 검찰총장 있다가 이제 정치권으로 진입했을 때 사실 검찰총장 네. 있을 때는 취재 관행이라는 게 사실 기자들이 딱 붙어가지고 뭐 일일이 다 물어보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에 가면 뭐 기자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온갖 것 다 묻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게 불편해하고 해서 기자들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캠프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했던 이야기가 야, 이게 술자리만 있으면 진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아시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좋은 분이죠. 그런데 대체로 이제 술자리에서 좋은 분이라는 거는 약간 좀 이상한 분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게 술 빼놓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꾸 그런 걸로 뭔가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 뭐 약간 퉁친다든가 살짝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는 거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탄핵 재판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보면 그게 결코 이제 장점이 아닌 거죠. 이게 보면. 아니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기자들이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는 굉장히 잘 만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네.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 방송에서 나와서 뭐 실제로 그 만드는 모습도 보여주고 해서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음식에는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권 초기 때 일본 방문했을 때 뭐 자기가 어렸을 때 자주 찾았던 그 그리운 맛을 찾아가지고 일본 그 유명한 노포 가가지고 오므라이스 먹었던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외교라는 게 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마 네. 그 사전에 그걸 다 알아가지고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 대통령실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 이제 밥 먹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항상 나오는데 이제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참모나 누가 이제 마지막 보고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네 앉아라, 딱 앉아가지고 밥 먹자 이래가지고 무슨 꼰대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그리고 이제 후배 검사들 이렇게 혼내고 난 뒤에도 뭐 며칠 뒤에 밥 먹자고 해가지고 기분 풀어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미지로만 계속 퉁칠 건 아니죠. 아니 왜냐면은 그 석방 당일에도 참모들하고 이제 그 김건희 본인 부인하고 이렇게 김치찌개 끓여 먹었다는 얘기가 언론의 소설거리가 그쵸. 되는 건데 종합을 해보면 그냥 대통령 하지 말고 요리주점 주인장 하면 되잖아요. 네. 그 아버지 돌아가신 그 선친께서 선친께서 여기 검사 안 했으면 너는 음식점 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했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저기 뭐 요리를 좋아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어디서 뭘 먹었는데 거기에는 뭐를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게 맛인데 뭐 이런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음식에 민감한 사람들은 보통 뭐 하나 먹어도 되게 정성스럽게 먹잖아요. 저는 그냥 대충 먹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그 식도락을 즐기시는 분들은 네. 정말 여기에는 뭐를 싸 먹고 여기 그게 있어요. 그렇게 안 먹으면 뭐 인생 손해 보는 것 같은가 봐. 그러니까 근데 네.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폭탄주에는 또 어떤 안주가 좋고 뭐 이런 얘기도 또 들었는데 이건 정말 네. 그냥 떠도는 얘기인데 뭐 치킨봉 이런 걸 술 안주로 좋아하신다. 뭐 너겟인가 아무튼 그런 거 좋아하신대요. 근데 저랑 비슷한데요. 네. 아니 그런데 아까 식도락, 뭐 미식가 얘기하니까 우리 김준우 선배가 또 일본에서 도쿄 특파원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정말 맛의 나라로 유명한 건데 미식의 나라인 건데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식당에 가서 오므라이스를 먹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일본과 그 한국의 관계가 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좀 밀착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윤 대통령이 사실 이제 이른바 뭐 물 반컵론 해서 우리 쪽에서 먼저 일본에 대해서 내주면 일본에서 반컵을 채울 거다 했는데 그 지금까지 물 반컵을 이제 안 채워준 채 이렇게 상대방이 안 채우고 있죠, 놓여있죠. 지금. 예. 그래서 뭐 그게 사실 좀 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이기도 하지만 한일 협정 그 6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지금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건 지금 뭐 거의 윤 대통령이
초토화 시켰죠. 그래서 지금 이 일본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일본의 특성이 뭐냐면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빈틈을 보이면 그걸 집요하게 공격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윤 대통령 쪽에서 아니면 한국 쪽에서 빈틈을 보였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제 우리는 뭐 아니면 한국 쪽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네. 어떻게 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아니 특파원 재임 중에 일본 언론은 그럼 대체로 그 윤석열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호평을 많이 했겠네요. 그 제가 있을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아, 그때였고. 호평보다 네네. 악평이 많았고요. 악평이 많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돌아왔을 때 한국에 있는 이제 일본 특파원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뭐 윤 대통령이 한창 지지율 나쁘고 이럴 때 항상 같이 걱정을 같이 하더라고요. 걱정을 해. 어떻게 되냐, 이거 한일 관계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걱정을 왜 네가 하냐라고 이제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그쪽 네.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정권이 이제 안 좋게 됐을 경우에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거의 이제 이거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본에서 이제 일본 언론에서 오신 서울 특파원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걱정을 한다는 건데 반대로 한국 언론에 복무하는 우리 기자들은 윤석열을 만나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저는 따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뭐 겪어본 적이 않아서 뭐 그냥 검찰 시절에는 술 좋아하고 뭐 직설적이긴 한데 되게 은근히 되게 사람 챙기고 정 있다 이런 얘기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이 양반이 유명해진 거는 그 이명박 정부 아니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때 이명박 네.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국회에 나와서 뭐 얘기하고 하면서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야권에서 칭송하고 근데 의외로 만나보면 굉장한 보수 인사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압받지만 박근혜를 찍었을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때는 뭐 말할 거 없죠. 뭐 지금까지 벌어진 거 보면 아, 이 사람이 속사정은 이런데 이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워낙에 이제 공개적으로 좀 비토를 당하실 일을 하셨고 뭐 내라는 다시 그런 거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없으니까 뭐 안 만나봐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얼굴도 보기 싫어요. 아니 우리 김주 선배도 공사석에 들은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자꾸 윤 대통령 나오는 게 뭐 술, 밥, 그리고 말, 욕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 뭐 잠깐 구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말하는 거 좋아하고 뭐 말에 대한 얘기 많지 않습니까? 뭐 100분 뭐 1시간 중에 59분 떠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59분의 절반이 이제 음식 얘기라든가 뭐 자기 썰 푸는 거 실제로 그래서 회의하면 한 10분 정도 회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언 독식가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뭐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끼어드는 걸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세고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전진석 비서실장이 처음에 이제 비서실장 되고 난 뒤에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이제 용감하게 끼어들었대요. 중간에 분위기 싸했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안 끼어들었다고 그러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윤 대통령이 말을 후배들 말을 잘 들어준다는 네. 증언도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전제는 뭐냐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때만 그랬다는 그리고 거잖아요. 나랑 생각이 같을 때만 그렇죠, 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확신이 강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대선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초창기에 이제 문제됐던 게 쩍벌다리 아닙니까? 쩍벌남. 그렇죠. 네. 그걸 옆에서 이거 좀 고치시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렇게 웃음 듣고 있다가 나중에 계속 그러니까 책상을 탁 치면서 아니 그런 게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콘텐츠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하면 또 한 번 씁쓸해지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 윤 대통령의 이런 말을 많고 이른바 발언 독식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술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소통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게 국정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소통 맞아요. 방식에 네.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기가 옳다는 거고 그렇다 보면 이제 그게 문제는 그 옳은 게 잘못됐을 경우에 파국으로 가는 거죠. 윤 대통령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 나와서 이제 자기 변론하는 거 보면 이게 거의 확신범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아까 뭐 돌아가신 선친 이야기 하시던데 이게 선친이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저 이종찬 광복회장한테 네. 이 아들이 뭐 모르고 자라가지고 고집이 세니까 좀 따끔한 충고 좀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이 금쪽하는 내 새끼인데 차마 말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한 거니까 그게 전형적으로 윤 대통령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때마다 바꾸고 그리고 이제 뭐 거짓말도 잘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 하다가 이제 후보였을 때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 문제는 이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채우려 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뭐 국가 폭력에 의존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결국은 그 독불 장국의 종착역이라는 게 계엄과 탄핵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될 텐데 여간 계엄과 탄핵에 이르기까지 잘못한 게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거든요. 예, 저 한겨레 신문에서 뭐 윤석열이 망친 10가지 해서 뭐 정치 중립이 뭐 헌법 파괴 뭐 이런 거 얘기를 막 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이 자리에서 하는 거는 좀 뭐 나열식인 것 같고 이제 제가 뭐 들은 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나? 예, 근데 이게 네. 이제 뭐 이거를 뭐 구구절절히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막 설명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한 단면을 들은 게 이겁니다. 이 사람은 일단 거칠고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다 이제 이런 얘기는 다 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가장 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장 공적인 일을 몇십 년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대통령의 가장 공적인 자리인데 가장 사적인 사람이 가장 공적인 일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을 보고 이제 걸어다니는 인간 족보라고 합니다. 인간 좋고 예,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을 뽑거나 할 때 걔가 옛날에 나랑 어디서 근무했던 이런 애야. 뭐 그리고 이제 걔네 아버지가 예전에 뭐 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도움 많이 받았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누구를 비토하거나 안될대 할 때는 사실 그 XX가 누구고 어떤 나쁜 놈이고 그래서 그 놈 안 돼. 그다음에 뭐 내가 걔 수사했었는데 지금 어디서 뭐 하더라 하면서 이제 그런 개인의 족보를 줄줄줄 깬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들어보면서 이제 깜짝 놀라긴 한답니다. 야, 저 기억력 그러면서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면이 이런 거죠. 이게 보면 윤석열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매몰돼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 증거도 많잖아요. 뭐 대통령실에도 그런 뭐 자기 지인의 그 아들이 있었죠. 뭐 행정관으로 비서관보다 네, 높은 네. 행정관. 그리고 이제 뭐 경선할 때도 이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영입해서 들어오면 나 도와줬던 사람 아들이야. 뭐 이러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자신 주례했던 그 정상명 전 총장 네. 그때 그 사도니아는 화랑 건물에다가 저기 대선 맞아,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죠. 예, 네. 법률준비팀 대선 캠프 꾸렸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음. 사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태훈 정책실장 왜 썼냐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끼던 제자였어. 뭐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적 기억 족보에 능해 이건 좋아 나쁘지 않아. 뭐 머리 좋으니까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인사 등 공적 영역에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공적인 시스템이나 뭐 그 시스템으로 인사나 네. 정책을 뭐 할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법에 적합한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 과거에 매몰려서 그런 사람을 고르는 거고요. 우리 가장 흔한 말로 인사가 만사라는데 네. 친한 놈, 편한 놈 이게 채우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야, 정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아까 그 망친 것 이거 한마디 하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구구절절히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개방된 청와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 옮기면서 청와대가 개방됐죠. 뭐 요즘까지도 뭐 외국인 관광객들 많더라고요. 거기 가면 역대 대통령들 초상화가 커다랗게 걸려 있습니다. 네.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윤 대통령 초상화가 거기 걸린다. 다들 어떤 생각할까요? 뭐 이걸로 가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그런 상황인데 그 초상화 걸릴 생각하니까 저부터 한숨이 나오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토요일에 석방이 됐는데 그 전에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 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용 선배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뭐 법조를 해보질 않아서 이게 저도 이제 며칠 동안 이거 왜 그랬을까 막 연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처음에 저 지규현 판사는 왜 그랬을까 했는데 뭐 여러 해석이 나왔잖아요. 저게 뭐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한 거다인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과연 혼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하고 또 지규현 판사가 바로 구속 취소 인용을 하니까 검찰에서는 항고 포기해버리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심우정 총장은 뭐 이게 형집행 정치하고 구속 취소를 막 섞어서 막 말을 저같이 이제 무지랭이들은 들으면 헷갈리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사람을 갖다 헷갈리게 하는구나 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이라서 혹시 배우의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음모론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어디 뭐 거대 로펌이 있다는 소문도 돌고 뭐 어쨌든 법적 카르텔이 있다는 소문도 들고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요. 특히 이제 심우정 총장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양반은 항고 포기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데
날짜를 잘못해서 그게 내란 수기가 풀려났으면 날짜 계산 잘못하면 검찰의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가장 그 최고 책임자는 옷을 벗어야 하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법이 아니라 그건 조직의 논리 당연한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그냥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최근에 왜 그 내란 당일날 그 내란 직후에 대검 간부들하고 뭐 국정원 뭐 저기 해서 뭐 통화했다는 내용 네. 나오잖아요. 그 군하고 해서 혹시 같이 관여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런 중대 결정을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숙고하는 외양이라도 갖추는 게 상식 같은데 금요일 날 그런 결정을 내렸고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좀 주말은 보내고 좀 결정을 했다면 국민들이 수긍을 하겠는데 그 형식과 절차도 수긍 못하는 방식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때 이제 뭐 저희 경향신문에서 라이브로 했는데 오히려 하려면 빨리 하든지 시간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내부에서 뭐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이게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다툼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약간 언론 플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뒤에 이제 나오는 게 특수본 뭐 본부장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보면 이 대검에서 이제 뭐 원래 날짜대로 뭐 계산하는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처럼 이렇게 뭐 법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아니 즉시 항고는 하지 않으면서 구속 기간은 기존처럼 해라. A를 안 하면서 B는 해라. 이게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앞뒤가 안 맞죠. 도대체 네. 뭐 하자는 것도 모르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지금 하는 소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만 시간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네. 일반 범인들은 뭐 날짜로 계산한다.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들어먹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지난 뭐 그 수요일 날 그 천대엽 행정처장이 이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해서 상급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그야말로 이 검찰의 모순을 지적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러고 보면 이게 지금 검찰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린 건가라는 의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하다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회적 평가가 한 희대의 탈옥쇼를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아니 저 당연히 동의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검찰의 조직의 자체에 대한 것은 회의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 되면 뭐 기사에 보면 찔끔찔끔 뭐 누가 문제를 삼았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보면 약간 절차적인 느낌이었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느냐는 네. 이런 걸 말하는 그 어떤 뭐 연판장이 돌든 뭐 2%가 거기 그림막 잇따라 올라오든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이 과연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윤석열이 이제 집권 내내 어떤 공정과 상식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써먹으면서 검찰을 위한 관을 짜고 이제 거기 관을 짜놓고 네. 신문정이 들어가면서 스스로 뭐 이렇게 못을 박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저는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원의 그런 기관의 결정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은 지기현 부장판사의 결정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오해를 낳고 있냐? 왜 하필이면 여러 날 적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리를 피고인 윤석열에게만 적용을 처음 했는가? 이런 오해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한겨레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토론을 열려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지 그게 왜 열려 있는 겁니까 그게? 자기가 사회자예요. 심판이 아니라 아니, 심판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들리는 말은 이 판사님이 평소에 조금 약간 좀 튀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법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엄정성 내지는 중립성에 대한 판단들을 상당히 이제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네.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과연 그런 것들을 과연 의식을 하고 있는 자기의 이 판단이 네.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거 아닌가. 내전에 생각을 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치적 고려라는 게 과연 없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논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왜냐면은 최초 사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름을 달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단이 필요한 거고 과연 그 결단에 법관의 소신과 양심 쉽게 얘기하면 법리만 존재했던 것인가라는 의문을 좀 품게 되었던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 지점들이 지기현 부장 판사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하간 많은 사람들의 이제 지금 그 가장 큰 관심거리는 헌재가 언제쯤 이렇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쟁점 그 5가지인데 뭐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 문제, 그 포고령 1호의 그런 헌법 위반의 문제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국회 봉쇄가 정당했는지, 선관위에 대한 침입이 적당했는지,
그리고 이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적당했는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이용섭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저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걱정이 돼서 뭐 여기저기 좀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 정보를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만 뭐 좀 취재를 좀 해보니 뭐 이게 일단 5개의 사유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유에 대해서 이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봤다. 근데 몇 개 사유 한 2개 뭐 이 정도는 이제 좀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뭐 교형 끌어내라 이런 문제 등등등등 그래서 네. 이거 진술이 오염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어쨌든 몇 가지만 해도 만장일치는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 뭐 소수 의견을 달아서 뭐 하려는 뭐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다. 달자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사회 혼란이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설사 탄핵이 인용돼도 뭐 이런 소수 의견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네. 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재판관들이 어떻게든지 8대0을 만들려고 지금 이 얘기를 이어간다. 이제 이건데 사실 이게 너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생각하면 좀 긍정적인 해석 아닌 건망 아닌가 하면서도 이대로 되는 게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여하가 이제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런 분이 지금 돌아올 수 있다. 직무 복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실제로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도 최근 들어서 코드를 굉장히 맞추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그 행각들을 보면서 우리 이용섭 선배는 좀 어떤 자세로 보고 계십니까? 그냥 저는 이 노래도 있잖아요. 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진짜 풀려나는지 믿는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도 다 제정신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 못 치른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영한다고 그러고 어쨌든 자기들보다 지지 세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제 이거 대선을 어떻게 치지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자기들이 희망회로를 돌리겠지만 애초에는 이제 당연히 탄핵되고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면은 이제 윤석열 지금까지야 뭐 윤석열 눈치 보니까 뭐 구치소도 가고 그랬지만 이제는 당명도 바꾸고 중도 정책을 내야 되는데 뭐 윤석열 풀려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점점 더 세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묻고 떠블로 가. 뭐 이러면서 전에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던 뭐 국민 계몽당 뭐 어느 뭐 김문수 대선 후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윤석열이 이제 어쨌든 파면이 되든 파면이 된다 가정하에서 어쨌든 지금 풀려나 있잖아요. 언제 다시 구속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뭐 본인이 다니면서 나 지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하고도 남을 사람 아니에요. 뭐 아니면 관여 안 합니다 하면서도 사실상 누구를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특히 뭐 이런 한동훈은 안 된다. 뭐 탄핵에 찬성했던 오세훈은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악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권영세, 권성동 이 투톱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선은 포기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이유를 보고 말하는 것 같고 그거는 좀 나경원 의원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윤상현 의원도 뭐 비슷한 생각과 함께 본인이 이제 좀 명태균 게이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지만 이게 100% 진심은 아닐 것이다. 속은 답답할 것이다. 당의 지도부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대권 주자들 당사자들은 머리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특히 이제 가장 답답한 게 이제 탄핵 찬성했던 분이겠죠. 그러니까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이번에 구속 취소되면서 약간 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약간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지만 속은 아마 다 썩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대로면 뭐 이제 딱 김문수로 가게 되니까 이게 뭐 그 나머지 후보들은 어떨까요? 지금 생각이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 들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겉으로는 또 얘기 보면은 또 이제 그 어느 후보든 간에 한동훈 후보조차도 그 뭔가 그 대통령이란 존재를 예우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 제일 힘이 세요. 지지율도 제일 높고 다른 나머지 주자들은 지지율이 하찮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센 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요즘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뭐 윤석열 지지율은 뭐 30%를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의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 김문수가 인기가 높아. 그러면 김문수 인기가 높으니까 근데 김문수는 이런 이미지 때문에 인기가 높아. 그럼 계속 경쟁적으로 똑같은 얘기들을 이제 다른 후보도 하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한동훈 전 위원장도 구속 취소는 당연하고 뭐 대통령 인권도 존중받아야 되고 얼마 전까지 뭐 이거 뭐 탄핵 찬성하면서 거친 말을 했던 사람의 입으로서는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관저 정치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특히나 불구속 상태가 됐기 때문에 본인의 운신의 폭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탄핵 결정이 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고 말씀대로 공개적인 집회에 나가 누굴 지지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누구를 만나고 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머릿속에 많이 스쳐가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탄핵 파면이 되면 이제 관저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관저 정치라는 말은 안 할 거고 아마 아크로비스타 정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저 정치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상황 정치를 하겠죠. 일일이 이제 후보도 자기가 선택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힘이 가야 할 방향까지 자기가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극우 세력이라든가 이 보수 아스팔트 보수의 어떤 에너지를 미천 삼아 가지고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보호해줄 후보를 찾고 당을 계속 이 좌지우지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탄핵 심판에 대해서 불복을 조장하는 움직임도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김건희가 돌아온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여야 언론 할 것 없이 김건희의 복귀를 더 우려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서 사실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야 너 김건희 돌아온다 이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반감은 높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이런 얘기는 한답니다. 김건희가 윤석열이 그 방해가 있는 동안 5대3 기각이야 그러면서 막 곳곳에 전화해서 구명을 그렇게 했대요. 뭐 이거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또 지인들 많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마당발이시니까. 그래서 여기 전화해서 5대3 구명 5대3으로 기각된다니까 뭐 잘 좀 부탁하고 그러니까 약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좀 퍼뜨려줘.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명 운동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유튜브 보니까 뭐 김건희 대선 나가려고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지금이야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여하튼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할 겁니다. 예전에 네. 뭐 그런 말 했었잖아요. 그 계엄 나기 전에 김건희가 그 예비역들 뭐 전화 돌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있을 거고 무언가를 부지런히 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까. 야, 근데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탄핵에 이르게 된 계기도 그리고 계엄을 하게 된 계기를 두고도 명태균 게이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명태균과 가장 많이 소통한 인물이 또 김건희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특유의 그 사랑꾼 기질이 결국은 계엄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네. 뭐 조선의 사랑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다른 게 이 조선의 사랑꾼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줬느냐 아니면 이게 약간 뒤집힌 그걸 뭐라고 하나요? 애정의 뒤집힌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 뭐 전도된 관계 아닐까?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아까 명태균 뭐 게이트 이야기 하셨지만 그 녹음이나 이런 걸 보면 윤 대통령 이른바 이제 V1, V0 설 윤 대통령 위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게 더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최근에 뭐 예. 한동훈 그 전 대표 저서에 보면 자기가 뭐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이 동시사퇴 요구 받을 때 연락은 대통령실에서 왔는데 나중에 잘못 알았다 취소한다고 연락은 김건희 여사한테 온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이 국정 뒤에서 이렇게 뭔가를 주도한 게 김건희 여사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윤 대통령이 검찰 뭐 시절부터 계속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원체 술을 좋아하니까 뭐 연락이 안 되면 그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해서 뭐 그 수사 브리핑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여하가 이제 이 대선 국면도 이제 이를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은 상황에서 종국적으로 그 여권의 선택이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국민의힘이 과연 윤석열을 버리고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용기가 있는 것인가. 아까 말씀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일단 국민의힘의 자체 지지율이 높아야 되고요. 한동훈, 오세훈 등 약간 중도에 가 있는 후보들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지율이 최소한 지금은 뭐 좀 작지만 계속 상승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 지금 오히려 윤석열 구속 취소는 당연하고 뭐 윤석열도 네. 인권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이미 좀 흐름에서 꼬인 거예요. 스텝도 꼬여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 꼬이고 지금 뭐 김문수 막 올라가고 뭐 홍준표는 네. 어떻게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똑같은 얘기 지금 더한 얘기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법을 했다는 사람이 그럼 당연히 버릴 수가 없죠. 아마 근데 뭐 좀 이제 전국적으로 뭐 대선 결과가 어쨌든 간에 이제 윤석열 빨이 떨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오긴 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는 버리겠죠. 근데 그게 당장이 올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버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 그렇잖아요. 정당 나가면 그렇죠. 네. 대통령이 대선 주자가 너무 크는 걸 또 싫어해서 어느 한 집권 한 3년 차까지는 너 너무 나대지 마 이런 약간 그런 암묵적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좀 대신 좀 나대주세요 하는데 나댈 사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리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대선 후보 김문수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끝으로 그 피고인 윤석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표현이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제가 지난번 해 그 김문수 장관을 그 말lun강이라고 했잖아요.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자 찐광 우두머리다. 찐광 우두머리. 네,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 뒤로 계속 놀림을 받았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보면 되게 억울할 거예요. 자신을 잡아넣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혼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네, 이어서 이용 선배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장 공적인 일을 몇십 년 해먹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인간 족보다. 이게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렇게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해 주셨고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향TV 그 커뮤니티 채널에 보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면밀히 파헤쳐서 일요일 12시에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